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생긴 분란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남편이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형님인 제가 참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을 슬슬 하고 있어 고민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회에 나오면서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직장에 다니다가 제 길을 발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으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서로 워낙 친하게 지냈었고 집에서도 자주 가다 보니 시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요. 성향이나 성격도 잘 맞았죠.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저와 잘 맞았지만 가장 맞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도련님은 능력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남동생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였죠. 시부모님도 자유롭고 열린 분들이셨기 때문에 장남, 차남 차별 없이 모두 사랑으로 아껴주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에도 시집살이 하나 없는 편안한 집안이었지만 오로지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만 자주 부딪혔었죠. 집안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형수, 형 좀 밥 좀 잘 먹어야 되겠어요. 영 매가리가 없네. 이래서 바깥일 제대로 하겠소? 원래도 워낙 매가리가 없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어째 더 없는 것 같아. 형, 요즘 괜찮아? 들어보니까 사무실에서 적응도 못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 형 다니는 회사 상사가 내 후배인 거 알지? 내가 창피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형 잘 봐달라고 내가 잘 말해놨어. 잘했지?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요즘 견제가 너무 심해서 나도 고민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아내가 잘 챙겨주는데도 요새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어? 솔직히 저 회사에서 버티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그 정도면 잘 버텼지 뭐. 형은 참 속도 좋다. 그런 거지 같은 회사에 6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다니. 하긴 거기서 경력 쌓아야 뭐 형도 다른 곳도 갈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공부라도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편한 곳에서 일하지 않았겠어? 형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도련님은 형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6년이나 그 거지 같은 회사 거뜬히 버틸 만큼 밖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거기 진짜 능력 좋은 사람들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잘리고 그러는 곳이라는 건 도련님도 아시죠? 다들 그래서 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인데. 역시 가족이라서 그런가? 더 깐깐하게 보는가 봐요. 도련님은 요즘 일 잘 되세요? 도련님 다니는 회사 상사도 제 친구인 거 아시죠? 들어보니까 요즘 실수가 많아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인사 이동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밀려나진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형수.
형수도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형수는 도통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형 말로는 돈도 점점 많이 벌어오고 잘 된다고 하지만 뭐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잘 안 나서. 그렇게 잘 되면 형수님 옷이라도 좀 멋있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어요. 매번 후줄근하게 옷이니 잘 나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형수님, 그래도 돈 벌면 쓸 곳은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도련님, 이런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시는구나. 하긴, 이게 잘 티가 안 나긴 하죠. 요즘은 브랜드라고 바로 확 티나는 건 촌스럽다고 잘 안 그러거든요. 이것도 꽤 비싼 브랜드인데, 도련님이 잘 모르시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이 브랜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이 정도는 좀 부담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은 항상 남편과 저를 어떻게든 길을 눌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동생의 태도를 그저 허허 받아줬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콧대 높은 도련님이 어떤 사람과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딱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 도련님과 다를 바 없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각자 집안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워낙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사회에서는 정말 능력 탄탄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참. 안녕하세요. 김송이입니다. 재준 씨랑은 소개로 만났어요. 2년 동안 연애했는데 가족들은 서로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끔 어머님은 뵙긴 했지만 다른 가족분들은 처음이네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저 처음 보시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 반가워요. 도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분이신진 몰랐네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결혼은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시려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나야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할 때에 비해선 요즘은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뭐 돈 없어도 대충 결혼식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스냅부터가 다르잖아요. 웨딩드레스도 퀄리티부터가 다르고. 그러고 보니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들어보니까 사업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조그맣게 물류업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이라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도련님이랑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도련님도 정말 바쁘신데 일하시느라 바쁘겠네요. 요즘 도련님은 매일 야근하신다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정신 없겠네요. 아, 저는 그것보다 능력이 좀 있어서 여유로운 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물류업이면 제가 알만도 한데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요. 조그맣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물류업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아휴, 걱정 많으시겠어요.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형도 직장이 위태롭다면서 걱정 많이 하던데. 여러모로 고민 많으시겠네요.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니 도련님이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도련님과는 시댁에서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얄밉게 말을 하긴 해도 자주 마주치지 않으니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새 식구가 들어오니 시댁에서도 자주 보면서 친해져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동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 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부모님이 워낙 쿨하시고 제 말에는 거의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저 역시 오랜 결혼 생활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었기에 보통은 정리를 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제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갓 결혼한 동서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저야 워낙 오래전부터 봐왔던 시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지냈지만 그게 꼴보기 싫었던 동서가 먼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휴가 때 가기로 했던 여행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편 일정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만 따로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랑 같이 가려고 시간 맞추려면 더 시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알아서 다 짜드릴 테니까 그대로 편하게 여름휴가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네가 알아서 정해 말해줘. 일정이 안 맞다니 어쩔 수 없지 뭐. 올해는 우리 둘만 편하게 다녀와야 되겠구나. 작은 애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가 작년에 미리 정해둔 일정이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다 참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둘째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지? 에이, 저는 꼭 참석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면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은 왜 일정 맞추기 힘들다고 자리를 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안 되시면 형님이라도 같이 가시면 되죠. 저라면 제 일정 조정해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할 텐데. 다음에는 그럼 저랑 가세요. 저는 시간 다 정리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아니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네야 우리랑 여행 많이 갔다 왔어. 큰아들 없이도 말이야. 소진이랑만 같이 간 적도 뭐 많았지. 우리야 워낙 오래전에 봐온 사이라서 편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보면서 결정하거라. 저는 딱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랑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랑은 좀 취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어머님, 차라리 일정을 제가 짜드리는 건 어떠세요?
딱 봐도 형님은 여행 별로 안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저 여행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안 가본 국가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들 많이 가본다는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변에도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 그럼 동서가 일정 한번 짜볼래? 아버님, 어머님은 많이 걷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정 짜는 게 나아. 하루 빡빡하게 일정 짜는 것보다는 거의 하루에 한 곳 정도만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보낸 스케줄로 세우는 게 편하시고 좋으니까 참고해서 짜면 좋을 거야. 에이, 형님. 역시 여행을 많이 안 가보셨네요. 이런 곳은 한 번 갈 때 딱 유명한 곳은 다 돌고 와야죠. 그리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차 타고 이동해서 사진 찍고 오는 건데 숙소에만 있으려면 여행은 왜 가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둘째야, 이건 첫째 말이 맞아. 우리가 다 차를 오래 타면 멀미가 좀 심해서 하루 하나 정도만 갔다 오는 게 낫다. 일정이 너무 빠듯하면 우리도 너무 힘들거든. 널찍하게 짜야 우리한테도 맞아가지고 말이야. 둘째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이번 여행까지는 첫째가 스케줄 짜는 걸로 해다오. 아무래도 제가 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동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커녕 제가 여우처럼 시부모님을 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자주 시댁에 들릴 때면 그걸 정말 못마땅해 했었어요. 저는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시댁에 들렸죠. 별일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따로 밥도 먹고 수다도 떨다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동서가 매번 저를 지적했죠. 형님은 왜 매일 시댁에 가세요? 형님이 그러시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부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형님만 매일 방문하고 저는 안 가면 시부모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별 생각 안 하시지 않을까? 동서는 매일 출퇴근해야 하잖아. 그리고 나는 바로 시댁 옆동에서 사니까 좀 더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주 왕래한 거야. 별 뜻은 없어. 생각해보니 동서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짜 나는 별 생각 없이 친정 가듯이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한 명이 너무 자주 가면 다른 한 명도 그만큼 맞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아주버님이나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매번 형님이 자주 가시니까 수상하네요. 뭐 시댁에서 뭐 받을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 무슨 말이야? 뭘 받을 게 있다는 거야?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그런 거 원해서 가는 거였으면 매번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겠어? 그냥 말 그대로 밥 먹고 수다 떨러 가는 거지. 동서야말로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야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가지.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지 않아? 그러면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했는데 형님이 매일 시댁에 간다고 하면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라고 그러신 거면 그만두세요. 진짜 부담되니까요.
동서의 견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제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것이었죠. 워낙 남편들의 연봉이 크게 차이 나니 동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자신들 가정보다 조금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나 남편이나 명품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니거나 입는 것 중에도 명품이라고는 바로 딱 보일 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죠. 여기에 차도 결혼하기 전에 타고 다니던 10년 넘은 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이런 상황에서 빡빡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이고, 형수. 형 차 좀 바꿔줘요. 이게 뭐야? 벌써 10년이나 넘었어. 요즘은 차도 10년 넘게 안 탔는데 중고로 넘겨도 이건 반의 반도 안 나오는 차잖아요. 형이 그래도 나이가 있지? 이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고 차도 오래되고 후줄근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버는 게 적어도 그렇지. 하고 다니는 건 좀 깔끔하게 제대로 갖춰야 부모님 면도 사는 거죠. 남편 말이 맞아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이번에 차 좀 바꾸세요. 제가 잘 아는 딜러 있거든요. 프로모션으로 좀 좋게 빼달라고 할게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렇지. 남들 보면 저긴 형 가정만 어렵다면서 웃겠어요. 당신도 좀 신경 쓰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가족들이 다 잘 살아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다 신경을 못 썼네. 역시 자기 있으니까 내가 가족들도 살펴보고 역시 자기야. 내가 나 사는 것만 바빠서 이런 것도 신경을 못 썼네.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건 진짜 잘 챙겨. 형수,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딱 자기 급에 맞춰서 차 타고 다니잖아요. 아까 봤어요? 이번에 새로 신차 계약했는데 그거 나오면 이번에 타던 차 형이나 형수님 가져가서 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타는 차도 앞으로 몇 년은 더 탈 수 있어요. 요즘은 10년 안 돼서 차 바꾼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솔직히 낭비잖아요. 뭐 동서나 도련님이야 능력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뭐 우리는 아끼면서 살려고요.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매번 나눠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돈 모아서 한 번에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도련님 이번에 차 바꾸니까 어버이날 때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못 드렸던 거예요? 그 많은 연봉 다 어디다 뒀어요? 나는 용돈도 안 챙겨드렸길래 뭔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그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살짝 차를 사면서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2배로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형수님은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니,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한 건 아닌데 어머님이 하도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도련님 상사가 제 친구잖아요. 혹시 도련님 무슨 일 있을까봐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냐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걱정되셨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괜한 걱정 하셨나 보네요. 근데 도련님, 진짜 괜찮아요? 친구가 저번에 언뜻 말한 게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친구도 월급 밀렸다고 했거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 밀려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뭐 가볍게 다 커버할 수 있죠. 누구처럼 능력 없어도 꾸역꾸역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남편이 힘들면 그만둘 수 있게 제가 또 능력 잘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동서가 능력이 좋다고 했지? 도련님은 좋으시겠어요. 동서가 능력 있으니까 요즘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도련님은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겠네요. 은근히 무시하는 동서 부부에게 매번 맞받아치기도 했지만 동서 부부의 깐죽거림은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동서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는 동서의 행동에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명절날 결국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몸살이 나셔서 몇 주 동안 제대로 음식을 해 드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서 이런저런 반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날 미리 깍두기를 담그려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당일 동서에게 무치기만 해달라 부탁하려고 했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반찬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서, 오늘 좀 바빠? 안 그래도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도 얼른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실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머님이 깍두기 좋아하셔서 내가 깍두기 담글 재료들 다 준비했거든? 다른 반찬 하는 사이에 동서가 옆에서 좀 담가주면 안 될까? 그냥 만든 양념 그대로 넣고 비벼주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도 나가서 없네. 부탁할게. 네? 제가 왜요? 형님은 명절 음식도 안 맞는다는데 왜 이런 걸 사서 고생하세요? 하기엔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기는 건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설설 기면서 반찬까지 다 해다 바쳐야 되겠어요? 형님도 참 자존심 좀 챙기세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저딴 건 능력 없는 형님이 다 하셔야죠.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설설 기냐고? 능력 없는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라고? 동서 진짜 왜 그딴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동서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동서 너무 웃긴다. 동서, 내 연봉 모르잖아. 내 연봉, 네 연봉에 한 자릿수 더 붙는데 어쩔래? 맞으면 지금 내 앞에서 꿇을래? 아, 형님, 거짓말도 적당히 치세요. 제가 역대 연봉인데 형님이 무슨 한 자리가 더 붙어요? 진짜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형님이 저보다 연봉 한 자릿수 더 붙으면 제가 거기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지. 형님 진짜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 알겠으니까 이거 깍두기만 제가 담글게요. 그러니 실없는 농담은 그만하세요. 실없는 농담이라니. 동서 그거 모르는구나? 동서 지금 사는 집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몰랐어? 어머님 아버님이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나 보네. 그 집 내가 사서 시부모님 살라고 해드린 거야. 그런데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셔가지고 일단 명의만 드렸는데 도련님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집 도련님 살게 하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했었거든. 그러고 보니 도련님도 몰랐나 보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뭔 헛소리를 하시냐고요. 적당히 하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
내가 시집살이는 아직도 있다곤 들었는데 형님 살이는 처음 들어봤네. 형님, 능력 없으시면 이딴 거짓말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볼래? 아, 어머님,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아니다. 도련님한테 한번 집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봐. 도련님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아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걸? 동서는 능력이 없어 시댁 반찬까지 다 해다 바치는 것이냐며 말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폭발했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연봉 10억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한 해도 있었죠. 모아둔 돈은 그대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시부모님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넓고 좋은 아파트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살아오신 곳이 좋으시다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고 그곳은 전세로 내어 주었었답니다. 그러다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찾아와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때 그 집을 도련님께 빌려줘도 괜찮겠냐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그 집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시부모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색이 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가버린 동서의 행방을 물으시는 시부모님께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조차 면목이 없다며 말하는 일을 동서 부부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지금까지 저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연봉이 좋았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얼마나 웃겼어요? 사람 우습게 만드니까 재미있으세요? 그리고 그 집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왜 형수님 집이라고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 부모님 명의잖아요. 왜 줬다 뺏는 것처럼 하시냐고요? 제가 뭘 줬다 빼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하도 저를 하대하기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적으면 그 모든 일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껏 잘해주신 시부모님 드실 반찬 만드는 건데 연봉 운운하면서 하니마니 해야 되냐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련님 지금 이상한 곳에 화내고 있으신 거 아세요? 아니, 됐고. 형수님이 지금 저랑 우리 와이프 무시한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금전적인 거 이야기했는데도 그럴 때는 별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연봉이 한 자릿수 많니 하면서 말하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니고 뭔데요? 형수님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아니, 나중에 뒤통수도 제대로 치겠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진짜 예의 없는 거 알아요? 제가 뭐 돈 자랑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자랑해 본 적도 없고 연봉 말 꺼내 본 적도 없잖아요. 먼저 연봉 어쩌고 한 건 동서예요. 동서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하는 거라 말해서 정정해 준 것뿐인데 뭐 잘못됐어요? 형님, 말을 왜 지어서 하세요? 형님이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쏙 빼고 왜 형님한테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냐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곳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첫 명절에 파리바리 다 싸들고 와서 음식하라고 하는 건 텃세 아니고 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지만 형님이 왜 나서서 음식하고 있냐고요?
동서, 내가 말 안 했어?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할 테니까 이미 다 준비된 깍두기만 양념에 비벼달라고만 한 거잖아. 도련님이나 남편 있었으면 시켰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후딱 그것만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다른 거 시켰어? 그리고 연봉이 동서보다 높으면 무릎 꿇겠냐고 한 거지 무슨 말을 지어서 했다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저보다 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내가 다른 곳에서 이런 취급을 안 받는데 형님이 이러시니 제가 더 어이없네요. 텃세도 이런 텃세가 없네. 하긴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른다고 하니 뭐 형님이 이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시집살이? 동서랑 도련님이 지금까지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한 건 뭐야?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고 농담이니? 그동안 돈도 못 벌고 못 산다고 만날 때마다 무시하고 깔봤던 건 그건 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던 건 생각 안 나고 막상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 시집살이라고 하니? 와,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진짜 정신 한번 제대로 차리게 해줘야 되겠네. 진짜 웃긴다. 그래, 정신 한번 차리게 해줘 봐라. 어디 누나나 깜짝이나 하나.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로. 이제는 능력으로 누르겠다 이거니? 와, 무서워서 살겠어. 내가 참 형님 살이를 이렇게 고되게 한다 정말. 어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던 동수와 도련님은 상황이 역전되자 제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이야기를 했죠. 시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서 부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동안 도련님 상사였던 친구가 저를 생각해 도련님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을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거의 다들 꺼려하는 지방 지점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겨우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거의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만두는 곳이기도 했어요.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자 결국 동서와 도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처음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섣부르게 행동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형님이 저희 남편 지방으로 보내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께 입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입김이 작용이나 하겠니? 거긴 내 회사도 아닌데 이미 도련님은 그 회사에서 아웃이었어. 알아? 도련님 알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째 실적은 없고 솔직히 승진도 계속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위기라고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연봉도 오히려 줄어들고 아마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 친구가 그래도 저보고 계속 보류해서 남았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가 자신들 무시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손 떼야죠.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있을 때 해고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제 능력을 잘 봐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듣고서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제가 왜요? 저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무시하고 하대하셨던 분께서 이러시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집은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요.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지금보다 2배는 더 큰 집 얻어드린 건데 안 사신다고 하니 저희가 가서 살아야겠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부족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 지방에 내려가면 저희 주말부부, 아니 월말부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집에서 나오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친정에서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집만이라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됐고, 난 이미 결정했어요. 동서나 도련님이나 그 콧대가 다 어디 갔나? 그렇게 무시해놓고선 참. 상처 주고 이렇게 사과하면 끝인가 보다, 그지? 그럼 나도 미안해. 근데 바꿀 생각 없어. 미안하다며 비는 동서 부부에게 저는 바꿀 생각이 없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은 지방으로 발령이나 가게 되었고 동서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동서의 친정에서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딸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며 딸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사과를 하셨죠. 도련님은 결국 지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 들어간 직장은 이전보다 연봉도 반, 일은 더 길게 해야 하는 곳이었죠. 시부모님은 아직도 괘씸한 동서 부부를 안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꾹꾹 참아왔던 것을 고마워하셨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님이니 이제는 용서를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저는 쉽지가 않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스펙을 먼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아,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서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의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선애회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선애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심호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 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만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네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서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 내외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휴,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서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보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니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아,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 내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 붙어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의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파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손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원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몬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네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네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 내외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 내외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